수화부터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체를 배우고자 하고, 특별히 인체에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고자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과학을 배울 때 물질 아니면 에너지를 배우는 거야. 이번에는 동물의 에너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소화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소화계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화계는 뭐 위, 아니면은 창자, 아니면 이런 거 작은 창자, 큰 창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소화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을 그냥 갑자기 무턱대고 배우면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체를 이루는 어떤 물질에는 어떤 구성 단계가 있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좀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보자면, 이거 예전에 이 선생님 내신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아마 얼핏 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 적혈구, 세균, 그 다음에 정자, 세 개 중에 생명체가 뭘까요? 이거 들었던 사람 있지? 은우야, 예. 어떤 게 생명체니? 정자요? 네, 정자는 살아있다? 네. 자, 예연아, 어떤 게 생명체 같니? 정자와 세균, 세균까지.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루는 어떤 거 같니? 똑같아? 세균? 정자도? 이거 막강한데?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학생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는 어떤 게 생명체 같니? 적혈구? 역시 색다른 의견 감사합니다. 정답은 세균만 생명체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물을 5개라고 해서 크게 5개로 나누는 걸 배웠지? 안 배우면 너희는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돼. 자, 5개를 배웠어요. 생물은 5개로 나뉘어져요. 그중에 우리는 동물이야. 그리고 식물이 있지? 그리고 뭐가 있어? 곰팡이 같은 애들 뭐라 그래? 균류, 그지? 그리고 가장 간단한 세균들을 원핵 생물이라고 했었어. 핵이 없다. 그죠? 근데 여기 다 안 포함되는 애들을 뭐라 그랬어? 싸잡아서? 원생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5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세균은 그냥 세포야. 세포인데, 세포이자 생명체로 우리가 분류를 해 놓은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럼 정자는 뭐야? 얘도 그냥 세포야. 하지만 정자는 동물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세포인 거야. 알겠죠? 정자 하나가 혼자 동물이 될 수 없어. 왜냐? 동물은 세포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알겠죠? 적혈구도 세포예요. 그러니까 다 세포지만 이 중에서 세균만이 세포이면서 생명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생물의 기본적인 구성 단계 중에 공통적으로 항상 뭐가 들어간다? 세포 들어가십니다. 네, 한번 적어 보실래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 되십니다. 조직이 모이면 사실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가 있는데 그거 뛰어넘고 왜? 동물은 없어.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라고 하는데 식물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개체가 돼요. 이게 바로 생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단계야. 단, 이런 원핵은 해당하지 않아. 원생까지도 해당하지 않아. 알겠죠? 네. 자, 그럼 요 아래 내려가서 여러분들 이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은 뭐가 없다? 조직계 없다. 식물은 뭐가 없다? 기관계 없다. 위치상 어떤 것들이 이제 조직계에 해당되는지 아까 살짝 보셨죠? 조직이 모여서 이제 조직계라고 하는데 동물은 없어. 알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었고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림으로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이 세포래요. 근육세포, 상피세포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쵸? 모양이 달라야 우리 몸에서 그 필요한 것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근육세포, 상피세포가 모여가지고 또 근육 조직, 상피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위와 같은 어떤 주머니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기능을 가진 기관이 될 수가 있어. 이 기관이 여러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관계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의 소화계가 되고, 이 소화계 하나만으로 사람이 될 수 없지. 소화계, 아니면은 호흡계, 배설계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요거 하나 알아주실게요. 여러분, 여기 조직 중에서 혈액이 조직에 해당이 돼요. 이거 한번 적어주세요. 혈액은 조직에 해당하는데, 보세요. 보면 혈액이 어떻게 약간 흐르는 물 같은데 어떻게 조직이냐. 이 친구가 사실 세 개의 세포를 갖고 있긴 해. 뭐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긴 있거든. 그래서 조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이 조직 중에서는 어떤 우리 몸에 틈을 채우고 있으면 그걸 다 조직이라고 그래. 틈을 채우는 것을 그냥 조직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혈관이란 틈이 있잖아. 그 틈을 채우고 있으니까 쟤도 조직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조직이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네, 이제 내려갈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소화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화계는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몸에서 양분을 분해하는 게 소화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양분을 분해해서 영양소로 만들어졌을 때 그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몸을 일단은 구성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띵띵띵 이게 뭐죠? 에너지죠. 에너지 만들어내는 게 영양소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로 무엇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들이 있냐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 에너지원. 에너지원이란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거든. 영양소는 주 영양소, 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게 주 영양소야. 탄단지가 주 영양소야. 자, 그러면 특히 청소년에게 좀 필요한 영양소는 뭐냐면 탄단지 중에 단백질이거든? 왜냐면 이 단백질이 몸을 많이 구성하기 때문이야. 구성을 많이 하고 있어. 사실 여기에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에서 주 에너지원이 또 있어. 자, 봐. 다 에너지원이지. 세 개가 다 에너지원인데 이 중에 주 에너지원이 있어. 그건 단백질은 아니거든? 하지만 몸을 구성하는 데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이 친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이거 저번에 성재 중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보기 좋게 틀려왔어, 어떤 학생이. 왜냐하면 탄수화물이라고 적은 거야. 얘가 주 에너지원이니까. 네, 원래가 돌아다니네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뭐겠어, 그러면?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진 않는 거야.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진 않는 애들이 이제 부영양소라 하고요. 얘네들은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 몸에서 힘을 낼 수가 없어. 열도 낼 수가 없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무기염료 이러면은 이런 애들, 나트륨 같은 애들, 칼륨 같은 애들이 해당이 되고요. 바이타민은 A, B, C, D, E 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수용성 따로 지용성 따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B, C가 수용성이 됩니다. 물에 잘 녹는 애들, 나머지는 지용성, 기름기 있는 애들이에요. 플러스 뭘 알아야 되느냐? 바이타민이 많이 안 필요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하루 딸기 두 알이면 딱 끝나. 그런데 그 두 알을 안 먹잖아? 그러면 바로 병에 걸려. 순서대로 적어볼게. A는 야맹증, B는 각기병이라고 해서 뼈가 부어. 뼈가 말 그대로 퉁퉁 부어. C는 괴혈병, 피나 입에서. 그 다음에 D는 구루병이야. 등이 굽어. 굽은 거 같지? 알파벳 봐도. 그 다음에 E는 잘 나오진 않아. 나도 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줄 수가 없어. 그냥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한 70%를 이루고 있고, 이 물이 체온 조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노폐물 같은 거 운반을 할 수 있죠. 노폐물 운반도 도와준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 주영양소, 부영양소. 주영양소에는 탄단지. 자, 탄단지가 아까 주 에너지원이 따로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맞춰볼게요. 이 중에, 여기다 먼저 적어보자. 이 중에서 이 숫자를 적어 두시는 게 좋은데, 탄단지 여기에 숫자 449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뭐냐면, 1g당 얘가 내는 열량이야. 지금 보시면 지방이 제일 많이 열량을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야. 네, 탄수화물입니다. 얘가 주 에너지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에너지원인데 그 중에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라고. 이유가 있어. 나머지 단백질이나 지방은 열도 내지만 몸을 구성하는 데도 많이 쓰여. 특히 세포막 거의 다 단백질 지방이고요. 우리 몸에 있는 막 효소 이런 것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드느라 에너지 내는 데는 많이 효율이 없어. 탄수화물이 보통 주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칼로리는 얘가 높지만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검출하는 거 색깔 잘 보셔야 돼요. 영양소 탄단지 중에서만 검출을 알아볼 건데 이 탄단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수화물 녹말 있으실 거예요. 이 녹말이라는 친구는 아이오딘이랑 반응하잖아? 바로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자, 아이오딘 원래 색깔이 여러분 프린트에는 잘 나와 있죠?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이던 아이오딘 녹말을 만나면 이렇게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영양소가 검출되는 과정이에요. 베네딕트 원래 색깔이 하늘색이죠?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냐? 얘도 그 친구야. 뭐냐면 탄수화물이야. 근데 녹말이 분해된 형태야. 포도당이라고 해. 포도당 또는 엿당 또는 설탕 다 여기에 반응해. 탄수화물 중에 유일하게 아이오딘에 반응하는 건 녹말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 포도당 엿당을 만나면 이렇게 황적색으로 바뀌어. 그리고 이 용액을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해. 원래 색깔, 바뀐 색깔 다 기억해야 돼. 자, 이거는 오늘 이따 집에 가기 전에 물어볼 거야. 기억하고 가.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 알았죠? 네, 오늘 기억하고 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수산화나트륨, 황산구리 만나면 이거 무슨 색깔 내야 되겠니? 얘네 둘 만나면 그냥 파란색이야. 얘가 파라니까. 근데 특히 구리 이온이 파랗지? 그래서 파란색이야. 그리고 얘네들 길잖아, 이름이.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 뷰렛 용액이라고 불러. 뷰렛. 그러면 뭐다? 수산화나트륨도 있고 황산구리도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영양소 검출을 하고 있잖아. 탄수화물 2개 했죠? 이제 단백질을 검출하는 애야. 단백질 만나잖아? 이렇게 이쁜 보라색으로 바뀌어. 알겠죠? 자, 마지막이 지방이야. 지방 검출은 수단쓰리가 해. 얘는 그냥 유황 물감 같아. 그냥 그 지방이 있는 부분을 빨갛게 물들여. 네, 그래서 선홍색으로 바뀐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영양소 검출까지였고요. 지금 그 프린트 그거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프린트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 프린트를 보시면 제가 이따가 그거 찝어 드릴게요. 네. 우와, 문제 한번 풀고 있을래? 네, 또 프린트, 그 3페이지 문제 한번 풀고 있어봐. 3페이지. 보이시죠? 3페이지 문제 풀고 계세요. 네. 자, 여러분, 소화는 큰 영양소가 분해되고 있는 거죠. 자, 분해되는데 그 분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저작작용 같은 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효소들을 만나게 돼요.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생체 촉매는 몸에서 화학 반응을 빨리 일으키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산화수소 같은 거 분해하는 거 한번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과산화수소를 가만히 두면 물과 산소로 바뀌지만 이 친구가 촉매를 만나면 좀 더 빨리 반응을 일으켜서 산소가 폭발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반응을 빨리 일으키게 도와주는 게 촉매야. 근데 우리 몸에도 촉매가 있어. 그걸 효소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근데 그 효소가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마다 다 달라. 네, 다 똑같은 효소로 그게 분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게 조금 힘든 점입니다. 자, 일단은 소화계는 크게 2가지로 있어요.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되어 있어요. 소화관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걸 소화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입 들어오죠? 식도 지나서 위 만나죠? 위에서 12지장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지나서 항문까지 가는 게 음식물이 통하는 경로예요. 근데 그 옆에 간이, 이자가, 쓸개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 얘네들한테서 그 소화샘에서 효소들이 나와요. 또는 소화를 도와주는 어떤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화계라고 해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입에는 어떤 소화 효소가 있니? 되게 멋있게 이름이 붙어졌어. 그래서 여기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죠? 네, 아밀레이스가 소화 효소고 이 아밀레이스가 어떤 것들을 분해하냐면 이거 어딘지 모르니 얘들아? 이게 2페이지. 소화의 2페이지에 돼 있을 거예요.
아밀레이스가 분해하고 있는 게 바로 녹말입니다. 여러분들 녹말은 탄단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녹말이 탄수화물인데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몇 당이라는 탄수화물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슬처럼 엮여 있는 어떤 당이 약간 작은 형태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조금 더, 음, 두 개는 설탕밖에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분해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엿당으로 분해되면은 최종적으로 다 분해가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분해가 전부 다 끝난 거는 포도당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분해가 됐다라고 보시고 아밀레이스, 녹말 분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로 넘어가면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분해 효소가 나와요. 자, 이 펩신은 어떨 때 분해를 잘 하냐면 산성 환경일 때 분해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염산이에요. 예. 이 염산이 있으면은 산성 환경이 되면서 펩신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펩신이 누구를 분해를 하느냐? 옆에 있죠? 단백질을 분해를 합니다. 이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한 방에 되는 건 아니야. 이때도 한 번에 아미노산까지 분해는 안 시키고 그 중간 단계 정도까지만 분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염산 때문에 펩신이 활동을 잘한다 했는데 염산이 하는 또 다른 역할, 바로 살균 작용까지 해준다. 세균을 제거해주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속에 있는 어떤 세균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위를 지나면 소장이 나와요. 이 소장에서는 이자액과 쓸개즙, 그리고 소장의 소화효소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이자액은 말 그대로 소장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자와 연결된 관을 통해서 이자에서 나오는 게 소장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장은 그걸 그냥 받는 곳이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곳이 이자다. 네. 소장은 그냥 어떻게 된다? 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소장이 이제 위에서 바로 연결된 첫 번째 소장을 12지장이라고 하거든요. 12지장 내에서 이런 관들이 있어요. 어떤 관? 이자와 연결된 관. 또 하나는 쓸개와 연결된 관이 있어요. 이 쓸개는 쓸개즙을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네, 쓸개즙이 나오는 곳이 쓸개예요. 근데 이 쓸개즙 자체는 쓸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간이 소화가 된 거야. 아니, 소개가 된 거야. 간도 소화계에서 소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만든 쓸개즙을 쓸개에서 저장했다가 소장으로 분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방의 소화를 도와줘. 지방이 소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방이 소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방. 자,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거 쓸개즙입니다. 자, 지방을 누가 또 분해를 하냐면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그 물질이 이자액에서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또 분해를 하죠. 그다음에 트립신이 아까 위에서는 펩신이 나와서 단백질 분해했다면 이자액에선 트립신. 그다음에 아밀레이스가 또 나와요. 이름이 똑같아.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얘는 아밀레이스 2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과학 그 의학 쪽 용어로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중학교에서는 똑같이 배워요. 똑같이 얘도 아직까지는 엿당으로 분해인 거야. 아직까지는 아미노산까지는 아니야. 얘는 최종 분해가 됐어. 얘가 최종 분해돼요. 최종 분해예요. 더 이상 분해될 필요 없어. 최종 분해되는 곳이 이자액에 의해서 소장에서 분해가 되고 있고요. 이거 그냥 세 글자 아트라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자액에서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 최종 분해 안 된 단백질, 엿당, 어디에서? 소장 자체에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장이 만들어내는 소화효소야. 그러면 소장은 어떤 거예요? 그 소화샘도 되는 거고 소화관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장에서 나오는 거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주는 거고 단백질 소화효소는 얘가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최종 소화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화가 다 된 애들은 이제 흡수를 해줘야 돼. 소장에서 최종 분해됐으니까 소장에서 흡수되거든요. 근데 소장벽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 주름이 있고요. 이 주름을 또 자세히 보면은 또 주름이 있어. 그러니까 주름이 또 한 번 또 주름이 잡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주름에 또 주름이 잡혀 있는 건 융털이라고 그래. 알겠죠? 네, 그냥 첫 번째 주름, 그 주름에 또 주름이 융털이야. 그럼 그 융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아래 있죠?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네, 융털을 더 자세히 보면 그 융털 하나하나마다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들, 암죽관으로는 지용성 영양소들. 특히 아까 바이타민 B, C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까지는 수용성입니다. 물과 함께 다니는 애들이고요. 나머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다 지방 분해된 애들이잖아. 걔네들은 지용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수용성 영양소가 온몸을 돌기 전에 간으로 먼저 한번 가는데, 간에서 하는 일이 포도당을 먼저 멈춰 세워가지고, 포도당을 묶거나,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어떤 물질로 묶어 놓는데,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포도당을 묶어 놓는 이유가, 이 포도당이 혈관에 많이 돌아다니면, 우리 죽어. 자, 포도당을 묶어가지고 혈관에 왜 포도당이 없게 하느냐? 만약에 혈관에 포도당이 되게 많아서 혈관이 달달하다. 달달하면 우리 몸에서 이따 배우시겠지만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산소를 태우고 다니거든요. 산소를 우리 몸의 세포에다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 심장도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적혈구 자체도 세포인데 이 적혈구가 만에 하나 이 포도당 때문에 달달해진 혈관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적혈구 안에 있는 물들이 싹 빠져나와. 그럼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적혈구 파괴되면 산소 운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즉사야, 즉사.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또 포도당이 너무 없잖아요. 적혈구 속으로 물이 막 들어와. 이해되셨어요? 네. 적혈구 속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빵빵해서 터지는 거예요. 어쨌든 포도당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게 이 간이야, 간.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성 영양소는 반드시 간을 거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온몸으로 가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먹었던 밥, 최종 목적지는 항문이 아니야. 어디야? 온몸에 있는 세포야. 세포에 특별히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인체 공장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죠? 최종 목적지가 항문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암죽간으로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는 림프관이라는 특별한 어떤 기관을 거쳐서 또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흡수하고 이제 나머지 물질들은 대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장은 뭐 흡수될 것도 없고 소화도 안 돼. 그런데 이 소화액의 분비는 안 된다고 나오지만 사실 이건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대장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세균들 중에는 신기하게도 젖당을 분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탄수화물 중에 녹말, 포도당, 엿당, 설탕 이런 거 다 탄수화물이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젖당이 있는데 저 젖당 분해까지는 잘 안 돼요. 근데 그 대장 중에서 세균 중에서 젖당을 분해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좀 특별히 알아두세요. 완벽하게 아예 소화가 아예 안 일어난다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특별히 대장에서 물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소화 작용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린트로 들어가가지고 순환 들어가겠습니다. 야, 제가 근데 여러분 문제를 좀 풀면서 이건 좀 바인더로 좀 묶어드릴게요. 지금 너무 막 프린트들이 따로 놀고 있으니까 힘드시잖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 문제 이어서 풀어보세요. 문제 있죠? 거기 문제 프린트에서
이제 풀빈도 뒤에 답도 있으니까 실천도 해주세요. 가지고 몇 개 틀렸는지 좀 표시를 해주세요. 나중에는 볼펜으로 하시고. 있어요? 했어? 해서 이렇게 일단 단통으로 맞춘 상태인데 보시고 거기에다가 또 이번 식으로 그 범위 정확히 나오면 좀 해주세요. 힌트를 좀 물어볼게. 은호야, 목말 반응하는 게 어떤 물질이었어?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이빨 보겠다는 겁니다. 통과 못한 물질 못 봐. 잠깐만. 민수 다 풀었구나. 아, 아닌가?
뭐야? 아이유님이 아까 청남색이었지. 포도당은 뭘로 보내? 그거 검출했어요. 네. 한달 먹어요. 그렇죠. 자, 네. 여기 베네디트. 누구야? 전략용액으로 검출했던 게 누구야? 어떤 영양소야? 맞아.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 원래 파랑이었거든? 맞았어. 지방 검출했던 이유는? 지방, 색깔, 맞아? 포도당. 이용, 그 검출한 게. 이루야, 네, 줄게. 누구야? 포도당 검출했던 게 누구야? 맞아. 무슨 색이게? 그러면은 그 수다는 그리고 아이오비는 산화물 중에 누구? 맞습 연당이나 설탕은 모두 포도당처럼 배는 게 없어. 여러분 혹시 화장실 필요하신 분 있어요? 괜찮아요? 좀 진행하다가 이따 쉴게요. 아, 우리 순환 들어가겠습니다. 순환은 물질 운반해주는 친구예요. 일단은 이 물질을 운반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순환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 플러스 혈액까지 있어요. 일단 심장을 파헤쳐 보면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즉, 힘을 줘서 움츠러 들었다가 힘을 빼서 이렇게 넓어졌다가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구조는 두 개의 심방과 심실이 있습니다.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 또 볼게요. 아이고, 다 지워버렸는데. 괜찮아? 네. 다 적으셨죠? 신방과 심실로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판막이 있는데, 네, 그 얘기도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는 심장의 구조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쉽게 외울 수 있게 여러분들이랑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심장 질환 환자를 만났어요. 이 환자가 지금 누워 있어. 몸이 엄청 이렇게 커. 심장도 커.
근데 심장이 세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가로로는 판막이 있어. 자, 이 친구한테 어디가 아픈지 너희가 아프니까 물어야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1번이, 이 사람 입장에서 1번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이 되겠죠. 네. 환자 입장에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우리 누워 있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 왼쪽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을 말할 때 여기가 좌심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심장이 방실방실 웃어. 그러니까 위에가 방이야. 알겠죠? 그럼 아래는 자연스럽게 좌심실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가 우심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우심실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심방 두 개, 심실 두 개. 그런데 이렇게 세로로는 완벽하게 막혀 있고 가로로는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이 네 개의 공간을 우리 몸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혈관들이 있는데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는 무조건 정맥이라고 그래. 피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는 보다 정맥이다. 자, 정맥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 피가 흐르는 곳을 정맥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의 이름이 자, 정맥이죠. 근데 정맥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폐에서부터 오는 거, 하나는 온몸을 들고 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 좌심방 쪽으로는 폐에서부터 오는 폐정맥이 있는 거예요. 자, 들어온 피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좌심방이 수축을 하면서 내보내. 그래서 이 좌심실로 내려가. 내려간 피는 또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내보내. 그러면 어디로 간다? 이제 온몸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온몸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가잖아요. 동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폐정맥과 연결된 좌심방, 그다음에 좌심심과 연결된 대동맥.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피를 순환을 시킵니다. 자, 반면에 대동맥이 이제 온몸을 다 지나서 우심방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또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면, 정맥은 정맥인데 온몸을 도니까 대정맥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색깔 좀 바꿨잖아요. 피의 성격이 좀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피가 CO2를 많이 포함한 피가 흐르게 돼요. 자, CO2가 많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결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몸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 만드는데 써야지 CO2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디로 갈 작정이냐면 폐로 가야 돼. 폐를 통해서 우리 코를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폐로 가야 되는데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폐동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정맥을 따라서 오심방을 따라서 흐르는 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피는 어, 정맥혈이라고 해요. 정맥혈. 이 피를 정맥혈이라고 해요. 얘는 뭐가 많다? CO2가 많은 거예요. CO2가 다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반대로 동맥혈이라고 그래요. 동맥혈은 뭐가 많다? O2가 많아요. 탄소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장의 구조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당장 외우세요. 3분 드릴게요. 자, 어디다 외워볼까? 여러분들 프린트에 이면지 있을 거예요. 맨 뒤에. 네, 거기다가 한번 그림 그리면서 외워보세요. 그리고 바로 시험 볼게요. 이면지 있으시죠? 네. 보지 말고 한번 그려보는 거야. 동맥혈, 정맥혈, 정맥, 그다음 심방, 심실 총 10개를 다 적어야 돼. 그리고 저 혈액의 흐름까지.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바꿔서 채점할 거야.
다 외웠어요? 자, 1분 뒤에 시험 보겠습니다. 저 판막까지 그려야 돼. 판막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다. 그리고 세로는 저렇게 완벽하게 막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 4개, 그 다음에 10가지를 적으셔야 돼. 그래서 방실, 그다음에 정맥 2개, 동맥 2개, 그다음에 정맥혈, 동맥혈. 더 좋은 건 CO2가 어디가 많은지, O2가 어디가 많은지 그것까지 적어주면 더 좋겠죠? 네, 제가 싹 지워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대로 보시지 말고 완벽하게 한번 해볼게요. 바꿔서 또 채점해 봅시다. 시험 보고 5분간 쉴게요. 네, 거의 다 하셨죠? 네. 있어요? 짝꿍이 있으신 분은 짝꿍 좀 바꿔보시고 없으신 분은 일단 저를 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줘봐. 잘 가져. 자, 제가 이거를 옆에 실제 신청과 함께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담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필기본 한번 열어보셔야 될 겁니다. 필기 같이 또 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채점도 해주세요. 자, 거기에서 틀린 게 보이면 그냥 가차없이 딱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심장이 동그랗게 있으면 먼저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혈관 4개 그려야 기본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이 혈관 4개 이름부터 한번 알아보자면 이쪽에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누구였냐면 이게 지금 들어오니까 일단 정맥이죠? 근데 폐에서 온다 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자, 폐정맥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방이에요, 실이에요? 항상 방실 웃어. 그쵸? 방이야, 방. 그다음에 여기 아래가 실이야. 그리고 어디로 나간다? 온몸을 돌러 나간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피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동맥혈이다. 옥토가 많다. 자,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왼쪽 그림이랑 비교해 볼 거거든요. 자, 왼쪽 그림 보시면 여러분, 라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라가 누구? 폐정맥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 필기 본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라가 폐정맥인 거고요. 이제 B가 좌심방인 거죠. 그쵸? B가 좌심방.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또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연결하셔도 되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통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태정맥이 있어요, 사실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B 아래쪽에 있는 공간이 좌심실이겠죠? 좌심실이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대동맥 어디 갔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예요, 나. 이게 대동맥이에요, 여러분. 대동맥인데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처음에 보면 저게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냥 아래로 표현해 놓은 게 사실은 여기 위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은 우심방, 그리고 우심실. 그리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피는 온몸을 들고 오니까 대정맥. 그리고 다시 폐로 나갈 거니까 폐동맥. 이쪽을 흐르는 피는 정맥혈. CO2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심방이 A, 우심실이 C, 그리고 이 대정맥이 여기 두 개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다가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서 폐동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다시 돌려주시고 5분간 쉬었다가 8시 16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들 받으세요. 충전기가 교무실에 있을 거야. 그 교무실 책상 중에 이렇게 막 있을 거야. 거기다 아무거나 연결해 놓고 와.
동실 어딘지 알아? 아, 아야, 우리 저번보다 너무 좋지 않냐? 이게 다 대동된 단결돼가지고. 선생님 너무 복잡하고 항상 이렇게 다 같이 동물이라 너무 좋아. 인물, 이제 또 거의 많은 게 물특, 식물 좀 있고 물특. 제가 개별로 이제 조금 막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아마 이루 같은 경우 열 영상으로 갈 거야. 그래서 그거 해서 풀어오시면 되고, 네. 물특은 같이 하면 되겠다. 다음 주까지 해서 개념 끝내고 문제도 풀고 됐습니다. 16분 됐다.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혈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혈관은 동모정이에요. 동모정. 동맥, 모세혈관, 정맥.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내에 있는 혈압, 그 혈관 내 혈류의 어떤 압력인데 이 혈압이 누가 제일 세냐면 동맥이 제일 세요. 그래서 1등, 그 다음엔 모세혈관이 세요. 2등, 그 다음엔 정맥이 세요. 자, 얘가 지금 사실 동맥 같은 경우는 그 근육도 많고 뭔가 좀 압력이 강하게 생겼어. 근데 모세혈관은 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약하긴 하지만 이 친구가 너무 좁다 보니까 혈압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그거 아시죠?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는 거. 그러다 보니 모세혈관이 가장 좁은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혈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금 주목할 거는 뭐냐면 이 정맥의 혈압이 너무 약해서 정맥이 보통 우리 온몸을 돌고 올라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 혈압이 약한 정맥은 역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있는 게 판막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들 심장에서는 이렇게 세로로는 그냥 막혀 있고 가로 쪽으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판막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판막이 어디에도 있냐면 아까 이쪽이 지금 그 좌심실이었죠. 이 좌심실이 또 근육이 많으면서 수축이 일어날 때 이 친구가 수축을 할 때 혈관이 이렇게 혈류가 나가다가 너무너무 세면 이게 위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판막이 있는 거예요. 위로는 못 가게 이렇게 막혀. 자, 그런데 어디에도 있냐면 여러분들 그 여기가 이제 혈관이잖아요. 이 혈관 자체도 근육이 있어가지고요. 혈관에서도 압력을 줄 수가 있어요. 혈관 자체도. 그래서 이 동맥에서 나갈 때, 동맥에서 나갈 때도 이 동맥이 힘을 빡 주면 원래는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역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 친구 심장 안에서는 심방 심실 사이에 판막이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바깥쪽으로는 이 정맥, 이 동맥, 그쵸? 여기 나가는 동맥과 심실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판막이 여기. 이해되시죠? 네. 여기가 이제 대동맥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폐동맥이죠? 네. 동맥과 심실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 심장에는 네개의 판막이 있고 이제 나머지 판막들이 다 어디에 있다? 정맥에 있는 거예요. 정맥. 모든 정맥에 이렇게 판막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속도로 따지면 이때도 동맥이 1등이에요. 그리고 두께와 탄력성도 다 1등이에요. 자, 그런데 혈류 속도로 따졌을 때는 모세혈관이 3등이에요. 네, 모세혈관이 3등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께와 탄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조금 더 두꺼운 정맥이 두께도 있고 탄력도 있습니다. 네.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를 숫자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모정 그대로. 자,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혈액. 혈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혈장은 대부분이 물이에요. 거의 물이 한 9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혈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일부러 크기를 다르게 해놨잖아요. 여기 있는 크기 그대로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거 다 지울게요. 네. 자, 제일 큰 게 백혈구예요. 이 백혈구 크기는 큰데 숫자가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이 덕혈구. 자, 이것도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순서가 얘가 1등, 2등, 3등이야. 크기 순서가. 크기는 그래. 그런데 누가 개수로 따지면 누가 많냐면 얘가 제일 많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적냐면 백혈구가 제일 적어요. 네. 개수는 그렇다. 개수로 제일 많은 건 적혈구다. 그래서 피가 빨간 거야. 적혈구 빨갛죠? 적혈구가 빨간 이유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색소가 있어요. 단백질 그냥 색소라고 불러. 색소야. 근데 그 색소가 빨가니까 적혈구가 빨간 거야. 그 색소가 뭐 하는데? 그 친구가 산소를 태우기도 하고 다시 내보내기도 해.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끌어와서 붙여. 산소를 끌어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소가 적은 곳으로 가잖아. 그럼 그걸 또 내보내줘. 그걸 헤모글로빈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적혈구 덕분에 우리가 산소 운반을 해줄 수 있고, 혈소판은 응고를 시켜. 피가 응고돼야 될 때 있죠? 네, 상처가 났을 때는 응고를 시켜줘.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해. 대표적으로 우리 세균 들어왔을 때 식균이 되어야만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냥 번외 이야기인데, 정자도 잡아먹어. 자, 근데 거의, 그렇게 되기는 어렵대. 왜냐면, 그 정자를 둘러싼 어떤 염기성 물질이 있어서 백혈구가 그렇게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만큼 모든 이물질을 다 잡아먹는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 대략적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순환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온몸을 도는 순환과 폐순환이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또 그려보자면, 우리가 항상 순환의 시작점은 어디여야 되냐면 순환의 시작점은 실이야, 실. 실이 수작점이야. 실이 시작점, 방이 도착점이야. 그런데 온몸이잖아. 온몸으로 나갈 때는 대동맥으로 나가겠지. 대동맥과 연결된 거는 좌심실이죠? 네, 좌심실 스타트야. 알겠지? 그리고 좌심실에서 대동맥 지나가지고 결국에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거는 세포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죄송합니다. 세포가 아니라 세포 옆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가는 거죠. 그쵸? 모세혈관 가. 이 모세혈관 지나자마자 어떻게 된다? 대정맥으로, 아니, 맞죠? 대정맥. 대정맥을 통해서 요 위쪽에 있는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온몸 순환입니다. 이렇게 크게 그려보자면 좌심실 스타트, 대동맥, 온몸의 세포를 지나서 이렇게 대정맥 해가지고 방까지 들어오는 게 온몸 순환이에요. 온몸 순환을 할 때는 중간에 피가 한번 바뀌죠. 그쵸? 아까 좌심실까지는 피가 O2를 많이 갖고 있다가 세포들을 지나면서 CO2를 많이 이제 포함한 정맥혈로 바뀌게 됩니다. 자, 폐순환은 여기에 지금 우심실이 있죠? 네, 우심실부터 스타트 하시고 우심실과 연결된 폐동맥 그리고 어디에 있어? 폐포엽 모세혈관을 지나는 거예요. 폐포엽 모세혈관. 폐포엽 모세혈관 지나서 어디로 간다? 이제 폐정맥. 폐에서부터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좌심방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폐순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에서 나갔지 폐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X자로 교차하듯이 혈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여러분들 호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흡계는 숨을 쉬면서 일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O2 흡수해주고 CO2 배출해주는 거를 전반적으로 말해. 들이쉬는 숨, 들숨. 내쉬는 숨, 날숨. 근데 들숨이 날숨보다 어떤 게 많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됐을 때는 날숨이 훨씬 뭔가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CO2가 많아요. 들숨에는 O2가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유인즉슨 기본적인 공기에는 N2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O2가 많아요. 그 다음이 CO2나 아니면은 H2O 같은 거, 수증기 같은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이 78%가 질소고요. 나머지 21%가 산소예요.
당연히 산소의 비율이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어. 많아. 그러니까 들숨에 더 많은 거는 산소야. 근데 왜 날숨에는 CO2가 많을까? 우리가 산소를 소모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 CO2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호흡기에는 전반적으로 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관이라는 기관을 지나서, 네, 얘 그냥 그 우리가 아까 보통 말했던 조직 다음에 기관, 그 기관이 아니에요. 파리가 계속 돌아다녀. 어떡하지? 네, 네,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파리 하나가 그냥 분위기를 날치고 있네. 자, 기관을 지나서 여기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된 게 기관지인데 이렇게 기관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수많은 폐포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코로 들어온 공기는 기관을 지나 그다음에 기관지까지 해서 폐포로 도착을 합니다. 일단 폐포는 누구로 둘러싸여 있냐면 모세혈관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항상 모세혈관이 저렇게 다닥다닥 둘러싸여 있는 이유는 아까 모세혈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물질 교환이라고 했잖아. 그치? 얘가 지금 CO2하고 O2를 폐포랑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런데 모세혈관 색깔이 왜 저래? 하나는 빨갛고 왜 파래? 하나는 동맥혈이 흐르고 하나는 정맥혈이 흐르기 때문이지. 자, 정맥혈부터 볼게요. 지금 정맥혈이요.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폐, 동맥으로 들어와요. 왜 들어오는데 동맥일까? 이 동맥이란 말은 심장 기준이야. 그러니까 심장에서는 나갔기 때문에 동맥이야. 근데 그 동맥이 이 폐포와 붙어 있는 모세혈관까지 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폐동맥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피가 이제 누구를 지나냐면 이 폐포를 지나죠. 폐포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폐포 안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 이 폐포 안에 우리가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 폐포 안에는 새로 들어온 공기들이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일단. 예. 공기가 처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기. 누가 많죠? O2가 많죠? 누가 적죠? CO2가 적어요. 이 상태에 공기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상태의 공기가 포진되어 있는데 이 모세혈관 중에서 아까 폐동맥을 들어온 이 피가 CO2가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CO2가 많아. 그런데 여기는 적어. 폐포는 적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CO2가 많은 곳에서 CO2가 적은 곳으로 얘가 이동을 해요. 이걸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르거든.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농도가 진한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 쉽게 말해서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이 쓰이는 거예요. 뭔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메커니즘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산의 원리가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그렇게 CO2를 줘버리고 우린 아까 폐포에는 뭐가 많았어? O2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많은 O2가 있고 아까 혈관에는 산소가 적으니까 O2가 많은 곳에서 이제 또 적은 곳으로 흘러가겠죠? 이것도 확산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산소가 적은 혈관으로 O2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CO2가 많았던 혈액이 O2가 많은 혈액으로 바뀌어 나간 거야. 바뀌어서 어디로 간다? 폐, 정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들어올 때는 폐, 동맥으로 들어왔어요. 왜 어떤 기관으로 들어오는데 동맥이냐? 심장 기준이니까 동맥인 거야. 네,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시죠? 오늘 이건 단번에 얘기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풀면서 자꾸 친근해지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일단 확산의 원리가 적용됐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은 공기 이동의 경로 한번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코에서 기관, 기관에서 기관지, 기관지에서 폐포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코가 왜 있고 기관이 왜 있느냐? 일단 코가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호흡이라는 걸 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또 수증기도 생겨요. 근데 이 수증기가 나가거든요. 수증기 형태로 나가요. 수증기 형태로 수증기가 코를 통해서 나가게 돼요.
이렇게 나갈 때 그 수증기 자체가 좀 따뜻하겠죠? 그리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런 효과를 주면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주는 거죠. 그쵸? 특히 축축하면 끈적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균이나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이렇게 도와주냐면 코털도, 네, 코털도 그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코털, 그리고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 이런 것들이 코를 만들어냅니다. 자, 따뜻한 건 왜 좋으냐? 따뜻하면은 건조하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우리는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자, 이제 기관지에서는 네, 기관에서 뭐가 있냐면 섬모가 있어요. 아까는 코털이라 하고요. 얘는 좀 더 섬세하고 가느다라니까 섬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폐 속에서 이렇게 많은 가지로 갈라진 이유는 폐포도라고 연결되기 위해서. 폐는 왜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냐? 이렇게 폐포가 되어야 표면적이 굉장히 증가하겠죠? 효율성이 증가하겠죠. 뭔가 물질 교환에 빠른 효율성을 위해서 폐포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여러분들 폐암 환자들,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은 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폐포가 원래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 있거든. 기관지 따라서 이게 이렇게 생겨. 짜잔, 매끈한 폐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는요, 흉곽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흉곽이라는 거는 갈비뼈, 근육하고요, 가로막하고 다 이렇게 연결된 어떤 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흉곽에는 폐 말고도 심장까지도 다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흉곽 아래쪽은 우리가 복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쪽은 또 간, 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폐가, 그 폐 속에서 이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유, 뭐 그것을 이따가 이제, 호흡 운동하고 연관 지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호흡 운동. 네. 그리고 폐포가 이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모세혈관들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혈관과 함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코나 기관지 같은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호흡 운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볼게요.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이거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여기가 이제 목이라고 쳐봐. 아니, 기관이라고 쳐야 돼요. 기관이 이제 이렇게 기관지로 갈라지면서 이 폐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통 전체는 흉곽이 되는 거예요. 이 흉곽을 만들어내는 통은 갈비뼈와 갈비뼈 근육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고 그 아래는 요 가로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로막은 다른 말로 횡격막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실험을 하면 이 가로막을 아래로 당기잖아요. 그럼 이 풍선이 늘어나거든요, 저절로. 너무 신기하죠?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를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럼 얘가 쪼그라들어요. 자,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비뼈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근데 갈비뼈가 올라간다는 뜻은 목을 치고 위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앞쪽으로 전진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앞으로 좀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얘가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가.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흉곽이 커져요. 흉곽이 커지면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서 흉곽의 압력이 줄어든단 말이야. 이게 이제 보일의 원리지. 흉곽의 부피가 커진과 동시에 흉곽의 압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이 흉곽 안에 있는 폐를 누르는 압력이 아까보다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줄어들어. 폐를 누르던 압력이 줄어들면 폐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진다 이거예요. 폐의 부피가 커지면 폐 안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져요. 폐가 아까는 대기압과 똑같았다면 아까보다 조금 기압이 낮은 저기압 상태가 돼요. 여러분, 공기는 항상 고기압 상태에서 저기압 상태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공기의 흐름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반면에 이렇게 숨을 내쉴 때는 갈비뼈 내려가, 가로막 올라가, 어떤 일이 생겨, 흉곽 부피가 줄어, 압력이 늘어. 그럼 폐를 누르는 압력이 늘었기 때문에 폐의 부피가 줄어. 그럼 폐 안의 압력이 커져.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즉, 폐는 근육이 없지만 폐를 도와주는 갈비뼈와 가로막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폐가 근육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폐는 물질 교환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물질을 주고받을 때는 세포층이 굉장히 얇아야 된다고요. 자, 혈관을 뚫고 지나가는 그 어떤 작은 물질들은 굉장히 작지만 그렇다고 막 혈관이 세포층 두 겹, 세 겹으로 돼 있으면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거를 도와주는 갈비뼈와 가로막 덕분에 움직일 수가 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호흡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얘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원리는 확산입니다. 아까 누가 더 산소가 많았어요? 폐포요. 모세혈관은 이산화탄소가 많았어요. 그러니 이산화탄소가 많은 곳에서는 적은 곳으로 흘려보내주고,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적은 곳으로 흘려보내주고, 그러다 보니 물질이 주거니 받거니가 된다. 이거는 폐동맥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혈관의 동맥혈로 바뀌어서 나간다 이거죠. 들어올 때는 정맥혈로 오셨다가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반면에 이 물질 교환이 또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조직세포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에서도 이루어져요. 조직세포는 그냥 일반적인 폐포를 뺀 나머지 세포들을 그냥 조직세포라고 하는 거야. 그 조직세포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장이 있잖아요.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얘가 자꾸 에너지를 만들면서 CO2를 그득그득 뿜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CO2가 많아. 모세혈관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많았지? 아까 바꿨잖아. 그치? 그러면 산소가 많은 모세혈관은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조직세포는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으로 던져, 그냥. 아까는요, 여러분 재밌는 게 산소를 적혈구가 고이 모셔갖고 가잖아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를 싣고 가는 게 없어. 그냥 버리는 거야. 노폐물. 그래서 버려가지고 혈관을 같이 따라다니다가 이제 폐를 통해서 다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둘 다 확산이 이용되지만 정반대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배설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배설은 어디에서? 콩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애들을 내보내냐면 요소 같은 친구들을 내보냅니다. 자, 요소는 누구냐면 암모니아가 변신한 거야. 암모니아의 변신. 암모니아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단백질이 태워지고 생겨난 물질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탄단지 기억하실 거예요. 요번에는 탄지 단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은 CHO라는 원소가 있는 영양소예요. 단백질은 조금 달라. CHON까지 있어. 질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노폐물이 나와요. 자, 탄수화물은 산소와 만나면서 에너지 만들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CO2하고 물이 생겨요. 자, 얘네들한테 CO2하고 물이 나오는 거는 뻔한 결과지, 그치? 그럼 CO2는 우리 몸의 코를 통해서 나가. O2, H2O는 얘도 아까 수증기로 해서 나간댔지. 그래서 코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댔지. and 물의 일부분은 폐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탄수화물과 지방에 배설되는 과정이야. 반면에 단백질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산소가 만나면 암모니아가 처음에 생겨버려요. 암모니아는 NH3예요. 암모니아가 근데 바로 나가면 우리 몸에서 바깥에 맨 마지막에 나가는 길이 요도인데 요도가 다 녹아요. 예, 얘가 강염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덜 독한 요소로 바꿔주는 거야. 간이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요소로 바뀐 애는 콩팥에서 또한 같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배설의 현황이에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콩팥이 이런 일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배설계에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라는 기관들이 있는데 콩팥 안은 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질, 속질, 깔때기가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겉질은 콩팥의 겉부분에 있어요. 속질은 조금 그 중간이고요. 깔때기는 가장 안쪽에 텅 빈 깔때기 모양의 구조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겉질과 속질에는 구체적으로 이 네프론 구조들이 있거든요. 몇 개씩 있냐면, 자, 우리 몸에 콩팥 두 개잖아요. 콩팥 하나당 100만 개씩 있어요, 여러분. 엄청 작은 구조물이겠죠? 100만 개씩, 100만 개씩, 200만 개의 네프론이 있다고. 도대체 쟤네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자, 이 네프론은 또 구체적으로 사보세라고 하는 사구체 보면주머니 세뇨관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힘들죠, 여러분? 너무 빨리. 괜찮니? 정신 차리고 있지? 자, 사보세. 자, 사보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세.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사구체는요. 구체는 구체적으로 네. 이게 지금 다 모세 혈관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요거 하나 적어도 여기에 들어오는 거, 여기도 옆에도 있다. 콩팥 동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폐에서도 폐로 들어오는 거, 폐 동맥이었지. 그치? 왜 들어오는데 동맥이야? 저 동맥은 심장 기준이라고 했어. 자, 콩팥 동맥으로 들어왔어. 누가 들어오겠어? 당연히 혈액에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 혈액 속에 누가 있다고? 요소가 떠다닌다 이거야. 그 요소를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혈액은 요소만 있지 않잖아. 아까 혈구 삼총사 있었지? 그리고 단백질 효소들도 막 떠돌아다녀요. 그런 애들 같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사구체라고 하는 모세혈관이 코일처럼 감겨있는 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는 우리가 심장에서도 혈압이 셀 때가 있고 살짝 약할 때도 있거든? 펌프질 하잖아. 쿵쾅, 쿵쾅, 쿵쾅. 펌프질을 할 때마다 강한 압력이 있을 때 이 사구체는 좀 더 강하게 서로서로 옥죄이기 때문에 꼭 한약으로 즙을 짜듯이 사구체 안에 있는 작은 물질들이 다 빠져나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작은 물질들이 누가 있냐면 뭐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이런 애들이 다 나온다고. 그런데 좀 큰 애들은 단백질 분해 안 된 단백질 효소들 또는 아까 혈구 삼총사 있었지? 걔네들은 안 빠져나와 절대. 네.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오지 않은 애들은 이 모세혈관을 따라 돌다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 피가 바뀌고 있죠? 네.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콩팥 정맥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구체를 이렇게 둘러싸서 받아주고 있는 게 보먼주머니예요. 그 보먼주머니로 여과된 물질들은 이 세뇨관이라고 하는 작은 관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에 콩팥 깔때기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여기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 조금 머리 좀 쉬시라고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문제 좀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호흡까지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계속 들으니까 호흡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프린트물 그거 인쇄해가지고 또 나눠드리고요. 힘드시죠? 자, 구체적으로 오줌 생기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로 혈관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혈관이 콩팥 동맥이 되겠죠? 자,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 그 혈액은 이렇게 사구체를 지납니다. 이 사구체를 지나는데 유유히 그냥 통과하는 애들은 좀 어떤 애들이다? 좀 커다란 애들. 혈구나 아니면 단백질 덩어리들이 이제 유유히 지나갈 것이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니, 그냥 가지 못하고 여과돼 버리는 애들. 그래서 여기가 여과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가를. 여과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다? 작은 애들. 포도당, 아미노산 누군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과 함께 항상 다니는 무기염류들. 이런 애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까지 다 빠져나와요. 알갱이가 작아서. 그래서 세뇨관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아유, 여기에서 요소만 나가면 될 것을 포도당 아미노산까지 내려와 버렸잖아. 걔를 제흡수 시켜줍니다. 나가 제흡수 과정이 되겠고요. 당연히 우리 몸의 혈관으로 다시 집어 넣어줘요. 100% 제흡수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까 너무 작지만 얘가 그냥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요소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분비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요소가 100% 나가느냐? 요소 100% 배출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네. 100% 재흡수만 될 뿐, 요소는 좀 남아 있어요. 우리 몸에.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나간다? 콩팥 정맥으로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혈액은 요소를 빼고 좀 깨끗해지고, 이제 이 세뇨간에는 완벽한 오줌이 만들어져서 콩팥 깔때기,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오중관,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배설 과정을 조금 더 문제를 통해서 볼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일단은 전반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거 뭐예요? 우리 몸이 이제 세포를 갖고 있으면 그 세포 안에서 얘가 지금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야.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소세지 같이 그렸었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죠. 네. 일단 필요한 거, 에너지 만들 때 O2 있어야 되겠고요. 영양소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만들면 CO2로 나가고요. 만들면은 이제 노폐물 중에 그 요소 있었죠. 네. 요소나 뭐가 있다고 그래야 되지? 네, 물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에너지로 뭘 하냐면요. 성장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뭐, 에너지로 그 열도 내고요. 네, 그런 일들을 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가 우리 몸도 그렇지만 뭐 추울 때 그런 거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르몬을 배우시겠지만 호르몬들이 와가지고 세포한테 막 명령을 해요. 너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 열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세포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골격계도 있고요. 신경계도 있어요. 골격계는 초등학교 때 좀 배우셨고요. 신경계는 중3 때 배우실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에 산소를 받아들이는 곳이 호흡계죠. 이 호흡계에서 산소를 맞이하면 산소가 폐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 일단은 폐로 들어오죠? 그죠? 이 기관지를 지나서 폐로 지나서 모세혈관 지나서 콩팥 아니야 미안. 자, 자 뭐지? 어디로 가야 돼? 폐 정맥, 그쵸? 폐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심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혈관을 따라서 가다가 누구와 만나는 거야? 아까 들어온 음식과 여기 소화계에서 소화를 시켜준 음식물과 함께 만나요. 자, 음식물 들어와가지고 잘게 쪼개져서 소장 지나가다가 흡수. 그래서 둘이 같이 어디로 간다? 이제 조직세포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살짝 좀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조직세포로 갔어. 조직세포에서 만나. 어떻게? 네, 여기로 들어온 산소, 그 다음에 음식물, 조직세포에서 영양소를 이제 태워가지고 에너지 만들죠. 에너지 생산하면 이 조직세포에서는 또 누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요소가 나오죠? 네, 요소와 이산화탄소들이 이제 혈관을 따라가다가 요소는 어떻게 된다? 콩팥을 따라서 나가죠. 콩팥은 배설계가 될 것이고요. 이때 우리는 배설 그러면은 학문으로 나오는 똥 이런 거를 배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절대 없어야 되는 노폐물이 나가는 게 배설이고요. 똥은요, 우리 몸에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들었지만 걔는 그냥 배출이라고 해. 그 친구는 네, 여기 있죠. 배출. 여기는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요. 단지 소화가 안 된 것뿐 소화가 안 된 것들이 뭐 씨앗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너희들 어렸을 때 종이도 먹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거 나간다고. 소화 안 돼서 나가는 게 배출된다는 얘기야. 배설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나가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여러분들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그쵸? 네.
됐습니다. 동물 끝났고요. 문제 더 계속 좀 풀어보세요. 일단 잠깐 쉴게요. 네. 한 5분간 쉬었다가